내가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다툼 끝에 내뱉은 남자친구의 한마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음이 못내 찜찜해 그의 친구에게 행방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무탈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그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의 기일이 됐습니다. 진짜 벌어진 일인가?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민지 씨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이 된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고서야 실감이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족과 조문객들 틈에 있지도 못한 채 장례식장 로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거야.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비난해 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민지 씨는 떠올립니다. 더 큰 감정의 폭풍우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자아와 나 같은 건 살면 안 된다는 자아가 서로 힘싸움을 벌였습니다. 나 같은 건 살면 안 된다는 자아의 힘이 세질 땐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민지 씨가 애도 상담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김지은의 3도 시즌3 애도. 지난 첫 시간에 소설가인 정진영 작가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민지 씨를 만납니다. 민지 씨는 미니 시리즈 이별 후의 일주일로 데뷔한 드라마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떠난 게 2021년이죠? 네, 2021년 12월 25일이죠. 그 후로 크리스마스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왜 하필 또 크리스마스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마냥 즐겁게 보내기는 좀 어려웠죠. 남자친구는 얼마나 교제를 한 사이였어요? 1년 반 정도? 네, 1년 6개월 정도를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혹시 어떻게 남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는지 그 상황을 짧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시기쯤에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이 많이 저를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상황이었었고, 그걸 잘 수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한테도 되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 게다가 잠도 잘 못 자니까 피로도가 막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남자친구였던 그 친구가 그 시기에 유난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나서 싸웠죠. 어떻게 내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문제로 그냥 여느 연인들처럼 싸웠고, 우리 좀 서로 둘 다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 좀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아마 이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원래 평소 같으면 그 친구가 잘 하지 않았던 행동인데 집에 막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전화를 계속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죠. 술도 좀 많이 마신 상태였었고 싸웠고 늦은 밤이었고 이래서 무서워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술을 깨고 다음날 같이 얘기를 하자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막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알겠다, 너의 뜻을 잘 알겠으니까 내가 너 이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뭔가 마음에 걸려서 그 친구랑 저를 알고 있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지금 그냥 화가 나서 저에게 뭔가 걱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첫 번째 시도 때는 목격자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 시도 때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를 26일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다음 날에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들었었죠.
그때 참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 그 딱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되게 초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이거 약간 내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순간? 극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순간? 그래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 드라마 장면처럼 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갔다고? 너 진짜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 5분 동안 계속 그 질문만 반복해서 하고 정확하게 뭔가 죽었어 이런 말을 쓰진 않았고 그 친구도 계속 갔어 그렇게 갔어 뭐 두 번째 시도 만에 그렇게 됐어 사실은 크리스마스 날 한번 시도를 했었어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내 앞에 벌어진 일인가? 에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대부분의 자살 사별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건 그때로부터 그 이제 심리적으로 가까운 혹은 사랑했던 사람 혹은 가족이 이렇게 자살로 떠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상상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민지 씨한테는 어떤 이렇게 시간들이 펼쳐졌나요? 하필 겨울이었어서 밤이 길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자주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땅이 될게. 나는 너가 막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펼쳤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땅이 될게. 이렇게 말을 해주던 친구였고 그 말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타인이 나에게 저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다. 의지가 된다? 근데 정말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그랬으면 왜 이런 말들을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확 방향감을 상실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 자살로 가까운 이를 잃은 그 생존자들은 고인하고 가깝거나 이제 고인을 사랑할수록 죄책감도 큰 죄책감을 이렇게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진 않았나요? 너무 힘들었죠. 뭐 저는, 근데 머리로는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알았어요. 내가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오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오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상담 받았을 때 제가 뭔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싸움이 트리거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싸워왔던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도미노들이 쓰러졌고 제가 그 마지막 도미노였을 거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실 여전히 그런 죄책감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건 평생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참 이상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막 이런 르포 프로그램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참 그런 장르물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근데 그때의 그 일이 있기 전에 저는 항상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봤어요. 보통 취재진들이 가서 취재를 하면 가해자들이 자기의 입장에 대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걔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저도 사실 억울한 게 있어요. 막 왜 촬영하세요? 하면서 화내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되게 분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딱 겪고 이후에는 저는 그 가해자들의 변명에 저를 자꾸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그 사람 왜 죽였어요? 이러고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사실상 누가 저한테 너가 그 사람을 죽였잖아 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겠다. 그건 여전히 저한테 좀 남아있는 흔적? 완전 달라진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긴 부분도 있죠. 주변의 그런 시선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처가 됐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경험이 이런 자살사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그냥 온몸이 상처, 그러니까 표피가 다 벗겨진 상태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그냥 다 상처일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밥 먹자 이 말도 상처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를 얘기하자면 저를 그 순간에 살려준 사람들이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친구들이 그 한 2주간 서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저희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막 완전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연락처를 주고받고, 오늘은 내가 있을 건데 나 지금 이제 언제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민지네 집에 있을래 뭐 이러면서 계속 저의 곁에 있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뭐 막 괜찮아? 막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막 딴 얘기를 했어요. 막 예전에 우리 뭐 어디 막 대학생 시절에 막 우리 이랬잖아. 뭐 과거에 제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끄집어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제가 이제 한 섭식장애를 한 달 정도 알았었는데 밥을 이제 못 먹으니까 그냥 그 죽을 엄청나게 흰 죽을 막 사놓고 다 같이 그냥 밥 먹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밥 먹고 자기들이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저는 흰죽 먹고 있는데 막 자기들 곱창 시켜 먹고, 그러면은 저는 막 안 먹어 안 먹어 하는데 얘네들까지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먹어 하면서 약간 저도 자연스럽게 허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던가, 뭔가 전쟁 고아가 된 기분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탁 떨어져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다 회색, 저는 그 회색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아프고 피투성인데 나를 살려줄 사람도 없고 옆에 뭔가 주변에 사람도 없고 뭔가 이런 상태였는데, 그 전쟁터 안에서도 어쨌든 뭔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저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일상을 좀 회복시켜주려고 노력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자조 모임 있잖아요. 자살사별자들이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자조 모임인 거죠. 네. 그 자조 모임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조 모임은 어떻게 알고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여섯 밤의 애도라는 고성교 선생님이 쓰셨던 책을 그 친구가 먼저 읽고 그런 모임이 있다고 저한테 먼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가서 또 그걸 끄집어내서, 게다가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라고 막 너무 버겁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시간이 잠깐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책을 놔뒀는데 그 책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펼치면서 단숨에 그걸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조 모임에 가보고 싶다. 엄청 처음에는 겁내면서 갔어요. 후회하면서 그걸 신청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후회하면서 긴장 반 뭔가 설렘 반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이제 그 건물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복도가 막 조금 헷갈려가지고 어디지 막 이렇게 휘젓고 있었는데 어디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는 당연히 아니고 하고 이제 제끼고 그냥 다른 데를 계속 찾았는데 결국에 찾아보니까 거기였어요. 웃음소리가 나는 데가. 저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아니 근데 자살 사별자들이 저렇게 웃어도 돼? 약간 여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는 들어갔는데 사람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막 밥 먹고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요즘에 뭐 차가 너무 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자살 살별자가 됐으면서 심지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편견에 스스로도 갇혀져 있었구나. 그래서 약간 거기서 조금 해방감을 일단 들어가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 맞아, 사람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공유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공유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걸 실제 경험을 했는지 어땠어요?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운명론적인 어떤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무당한테 갑자기 그런 거 안 믿었는데 무당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심지어 그때 새벽에 막 난생 처음으로 전화무당 그런 거 전화해가지고 지금 있냐 여기에 내 주변에 있냐 어떻게 느끼고 있냐 후회하고 있냐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냐 아니면 아직도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 하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거미 죽이면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미신 아세요? 집에 거미가 나오면 거미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딱 잡아서 죽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내보내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서 다 죽였거든요. 뭐 그것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벌을 받는 진짜 뭔가 어떤 비극적인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었고 자꾸 이런 비유들을 하게 되는데 난파된 배에서 나무 널판지 하나 잡고 망망대해 둥둥 떠 있었는데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말라 죽는구나 진짜 말라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자조 모임에 나간 뒤로는 주변에서 저기요 저 여기 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막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린 기분? 그래서 봤더니 비슷하게 그런 난파된 배 조각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네? 그 사람들의 존재를 보고 그래도 뭔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모이는 사람들이 내 슬픔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 내 슬픔에 뭔가 동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본인의 경험까지 덧대어서 더 깊이 그렇게 동참을 해줄 것 같은데 그때 좀 느껴지는 뭔가 치유의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실제 좀 느끼셨어요? 네, 너무 많죠.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이제 막 얼마 안 겪으신 분들이 와서 사실 이제 다른 데다는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여기 와서 막 터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잔잔해졌던 감정이 갑자기 막 다시 일렁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되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줬어요. 가족 사별을 하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되게 미워하고 제가 길 가다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 돌멩이를 던질 거고 내 자식을 잡아먹고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럴 거야. 이 생각이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가족 사별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분들도 헷갈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만약에 그때 민지 씨를 되게 원망했다면 너무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인생을 막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처음 자해를 해본 거예요, 제가. 그날은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어쨌든 통제력을 좀 잃고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제 자신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뭔가 처음 자해를 했는데 그걸 사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봐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요. 난리 나죠. 같이 운다던가 아니면 뭐 불안해한다던가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다들 그냥 그랬군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뭔가 이런 게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다들 뭐 불안할 때 어떤 팁들이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배님들이라고 말하는데 막 3년차 된 사람들이 와서 올해는 되게 즐겁게 뭐 장례식을 조금 즐겁게 해볼 생각이다 막 이런 길을 막 그 사람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려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도 조금 2년 차에는 3년 차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또 만들고 동시에 저도 연차가 쌓였을 때 1년차보단 2년차가 됐을 때 누군가한테 나도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 특히 이제 나는 살 가치도 없다. 이런 감정에서는 좀 헤어나셨나요?
많이 헤어나오긴 한 것 같아요. 첫 일주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는 정말 둠스데이가 다가오는 기분이었어요. 잘 모르고 잊고 지나가다가 뭔가 크리스마스 날 알아도 좀 힘들 판에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막 뭐 전구 다 붙여놓고 막 캐롤 흘러나오고 TV만 틀면은 뭐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막 약간 그때 당시에 다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 꼴 보기 싫고 밉고 막 싫고 막 이랬었는데 2주기가 되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장을 보려고 큰 쇼핑몰에 갔다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애기들이 막 엄마들이 애기들 막 사진 찍어주고 있고 저도 모르게 그걸 딱 보고 나서 예쁘다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이제 다가오고 있네 이런 생각이 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알았을 때 작년보다 좀 나아졌네? 이런 기분이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주위에서 이걸 알게 되면 혹시 나를 만날 다음 남자친구나 아니면 그들의 가족이 알면 좀 어쩌지? 막 이런 걱정이나 불안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저는 이게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막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거와 다름없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네 탓이 아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못 박아서 딱 해주는 말이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뭔가 말도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혹시나 만약에 이걸 보게 된다면 어떠실진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만약에 또 어른으로서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아, 우리 아이를 만난 그 친구가 너무 망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만으로 35이시잖아요. 이 35 인생에서 이제 남자친구와 자살로 사별한 게 가장 힘든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내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보면 그 죽음이 어떤 의미였을까, 내 인생에서 혹시 어떤 의미였는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를 이렇게 흙 뒤집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확 파서 흙을 확 뒤집어버린 느낌인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겪기 전보다 지금의 저를 더 좋아하기로 했어요, 저는. 또 그 친구의 죽음이 딱 제가 30대 중반 이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 대중예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죽음이나 자살 같은 경우에 큰 소스의 사건으로 쓸 때가 많아요. 뭐 여자 주인공이든 남자 주인공이 되게 힘든 과거의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죽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계속 그렇게 큰 관심 없이 세심하지 못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런 자극적인 사건이 필요하고 그래야 시청자들이 볼 것이고 그런 거에 더 몰두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그 친구가 거기서 하늘에서 지켜봤을 때도 너무 후회스럽지 않게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 애도. 오늘은 사랑했던 연인을 자살로 떠나보낸 여성, 드라마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민지 씨와 만났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사별자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자살학회에서 펴낸 자살 생존자를 위한 핸드북 SOS란 책에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제프리 잭슨도 아내를 자살로 잃은 자살사별자입니다.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인 고선규 선생님이 쓴 6밤의 애도란 책에서 봤는데요. 그 권리장전의 첫 번째가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 사별자들이 애도에 이르는 과정, 또 고인과 진정으로 이별하는 과정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시작이고 그것이 전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도팀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 연인의 자살로 힘든 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연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애도 상담을 전문으로 해오고 있는 고선규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문과위원장님의 조언을 전할 예정입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은 분은 이메일 luna@한국일보.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하단에도 안내문을 걸어두겠습니다. 애도 시리즈의 오디오와 영상, 사진, 그리고 기사는 박고은, 안재용, 박채원 PD, 최주연 기자, 그리고 저 김지은이 만듭니다.